네, 그러면은 오늘은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 부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정치에 대한 통치 방식을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수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해당하는 부분을 역시 이번 주에도 동영상을 올려놓고 수업 설명을 해두었어요. 수업 끝난 다음에 반드시 시청해 주세요. 자, 경제 수탈도 이렇게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의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10년대 무단통치 시기 때 대표적인 경제 수탈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토지를 모두 다 조사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이에요. 그 명분은 뭐였냐면은 여기에 적혀 있듯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 주려고 합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전까지는 내 땅이야? 그러라고 하면은 내 땅 어딘데 저기 트라펠리스부터 여기 충남 삼성고까지가 내 땅이야. 김 씨는 이 저수지 넘어. 박 씨는 저기 산 넘어. 이렇게 명확한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명확한 크기를 제대로 하고 이런 것도 또 중요해요. 소유권. 여러분들 집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집 4명이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민이 손 든 거야? 그래요. 집이 본인 명의예요? 부럽네요. 선생님 아직 무주택인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집은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의 공동명의거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명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명의를 해놓은 이유는 세금에 대한 정확히 이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명의 이전을 했을 때 그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가문의, 우리 집안의 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정확한 토지, 크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 방법적인 측면을 보면은 중요해요. 기한 내 일정 기간이 있고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요. 또한 기한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혹은 이 기한을 잘 지키지 못해서 조선총독부의 이 땅 주인이 없다라는 이유로 토지를 몰수당하고 그리고 이 몰수당한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팔고 일본인 지주에게 다시 팔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빼앗겼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소작농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선생님 소작농들은 땅이 없으니까 뭐 이거에 대한 피해가 잘 없겠네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지주가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이 경작권이 부정당한다. 무슨 뜻이냐면 올해 내가 이 땅에서 소작농을 지었어요. 내년에도 난 그 땅에서 소작농 져요. 내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내 땅에서 내가 소작농을 하는 겁니다. 이 경작권이, 경작에 대한 권리가 지금의 뭐 정규직처럼 보장됐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 지주로 바뀌면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올해 소작농 얼마 낼 거야? 에이, 너 소작농 그만큼 내면 나 너한테 땅 안 줘. 다른 사람 줄 거야. 매년 지주와 이런 것들을 합의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갑을관계, 종속관계가 더욱더 심해지겠죠. 지주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안 그러면 나 내년에 굶어 죽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소작농들이 기한부 계약제로 바뀌게 됐다.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이런 거, 뭐 비정규직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1920년대는 그럼 어떤 경제 수탈이 있었는지 보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산미, 쌀을 생산해 증식 더 많이. 왜? 그 배경은 일본 내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1910년대 세계 1차 세계대전에 일본도 참전을 했어요. 또한 일본은 급속한 공업화, 산업화로 인해서 남자가 줄어들고 농경지가 줄어들고 이런 사회에서 쌀의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쌀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한 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치 먹고 살 쌀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야, 정부 너희들 공업화, 산업화 하면서 더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준다며. 근데 이게 뭐야? 쌀도 못 사 먹잖아. 라고 해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일본은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알았어. 쌀값 안정시켜줄게. 어떻게? 한반도, 조선 땅에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해서 가지고 올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겠대. 그 방법은 더 좋은 종자를 써요. 비료를 더 많이 뿌려줘요.
수리시설, 물대는 시설을 더욱더 개선을 합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늘겠대요. 근데 이거 좋은 종자, 비료 이거 다 뭐 들어? 돈 들죠. 근데 이 돈은 누구한테? 소작농, 농민들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농민들이 열심히 막 내 돈 더 투자해서 생산량이 늘긴 했어요. 결과 증산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는 것보다 일본의 수탈량이 뺏어가는 게 더 많은 거야. 이건 이따 도표 보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쌀을 다 빼앗기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만주산 잡곡을 수입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예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한다. 왜? 일본이 전쟁에 동원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가려고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30년대 경제정책도 이렇게 1930년대 전반과 우리가 후반으로 조금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전반은 땅 뺏었지, 쌀 많이 생산하면서 괴롭혔지, 이렇게 하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농촌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농촌진흥운동을 펼칩니다. 개척, 간척 사업을 통해서 농지도 넓혀주고 농촌의 삶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 또한 193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전쟁이 본격화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 면직물 공장 만들고 북쪽에 양을 길러서 모직물 공장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화 시켜주는 척하면서 역시 이것도 전쟁을 통해서 흐지부지 돼요. 그럼 1930년대 중반 일본이 본격적인 중일 전쟁을 시작하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병참 기지화,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기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 지역에 그래도 지하 자원들 많잖아요. 거기에 중공업 공장 대량으로 생산하고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우리나라는 전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징용, 징병에 끌려가고 여성들도 정신대 위안부에 끌려갑니다.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일본이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공출과 배급 생활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산미증식계획, 30년대 국가 총동원령까지 이런 경제적 수타를 이렇게 시기별로 배경, 내용, 결과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추가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강의를 꼭 보도록 하고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그 사료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사료예요. 이 왼쪽 사진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렇게 말뚝을 세우고 표지로 출입 금지 해버립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증거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선총독부가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땅 주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 반항하고 저항했다간 일본 헌병경찰한테 태형을 당하고 감옥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땅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지주, 우리나라 지주는 이렇게 3% 미만으로 줄어들고 소작농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과 관련된 거 볼게요. 이 도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보면은 쌀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했죠. 쌀은 꾸준히 많이 생산이 됐어요. 늘어났어. 26년 가뭄이야. 조금 줄어들었어요. 30년대 전쟁에 동원하느라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양보다 일본에서 뺏어가는 수탈량이 더 많습니다. 이거 봐봐. 14,300에서 15,100이야. 그럼 얼마만큼이야? 한 700 정도 조금 는 거죠. 근데 뺏어가는 거는 1,400 뺏어가. 그죠? 심지어 가뭄이 들어서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반출량은 그대로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쌀을 다 빼앗겨서 쌀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쌀의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만주산 잡곡을 수입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의 증산은 성공했지만 수탈량이 더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쌀 소비량은 이렇게 줄어들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사령에 대해서 하나가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볼게요. 회사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회사,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회사 세울 거예요. 너 우스갯소리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회사 설립 못 해요. 우리나라 민족 자본들을 억제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령이 1910년대 허가제에서 20년대가 되면은 신고제로 바뀌게 돼요. 즉 신고만 하면 누구나 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민족 자본은 이미 무너졌어요. 1920년대 신고제로 바꾼 진짜 이유는 이 사람들,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투자하고 돈 벌어가라. 어려운 절차 과정 빼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회사령의 변화 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가총동원법 30년대 한번 볼게요. 이 왼쪽 사진은 농촌진흥운동으로서 개척, 간척 사업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중공업 공장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국가총동원법 1938년 전시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데려가고 그냥 잡아가고 뺏어가고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선택이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그냥 너네 따라라. 너희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군인과 다름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안부에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이 피해가 1930년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료를 쭉 봤는데 선생님이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만약에 이 도표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객관식입니다. 문제 이렇게 제출해요. 다음 도표와 같은 일제 경제 수탈이 있었을 당시의 모습으로, 결과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1번 우리나라 토지를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2번 소작농들은 경작권을 부정당해서 기한부 계약제로 바뀌었다. 이거 다 뭐에 대한 거야? 토지조사 사업에 관련된 거죠. 3번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져 징용, 징병을 끌려갔다. 4번 농촌진흥운동을 펼쳤다. 이거 뭐야? 다 1930년대 모습이죠. 5번 일본 내 쌀 부족 현상 때문에 일어났다. 5번 종자 품종 개량과 그리고 비료에 드는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하였다. 5번 증산량보다 일본에 빼앗기는 반출량이 더 많았다. 5번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되어 만주산 잡곡을 수입했다. 이렇게 1920년대 선생님이 필기해준 핵심 키워드들을 묻는 문항들이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경제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구분해서 보라고 한 이유는 모든 문항에 이렇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오답으로 비교하면서 묻는 문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경제 파트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독립운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흐름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학교에서 만날 수 있겠죠. 네, 학교에서 만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